왜냐면 지금의 여의도에 있는 자산가나 고소득자 이런 분들이 여의도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반포나 첼레투스나 마포나 막 이런 데 거주하기 때문에, 아니면 용산 막 이런 데 거주하기 때문에 더현대를 실세권으로 갈 수 있는 케이스는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뷰 아파트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좀 트래픽이 몰리고 수요층들이 관심을 갖는데, 두 번째는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라고 하는 아파트가 사실 처음부터 이런 아예 고급주택 수요층 대상의 주택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시그널 레지던스 뭐 폭망한다고 뭐 하던 사람들은 뭐가 폭망했다는 거야, 1년 만에 10억이 올랐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폭망을 외치던 그런 시그널 레지던스 폭망했다고 하는 분들도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 주간 박태양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과 고급 주거 부동산의 한 주간의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이번 주의 분위기는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가 좀 많아요. 매매 거래도 그렇고 또 분양사업체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고 뭐가 좀 많습니다.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확실히 시장이 좀 활발해진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체감이 되는 것 같고, 이 주간 박태양에서 전해야 될 소식이 많아져 버려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소식 전달 위주로 좀 간략하게 코멘트하고 빠르게 마무리하는 좀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할 만한 브라이튼 여의도라고 하는 여의도의 임대후 분양 방식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분양사업지의 홍보관이 오픈한다. 그게 삼성중앙역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강남 수요층도 그렇고 여의도 쪽에 실거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층도 그렇고 좀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고, 이게 박태양 TV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최근에 많이 보였던 그런 분양 사업지들처럼 일단 뭔가 갤러리 같은 거 오픈하고 사전 청약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오픈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계약서 발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뤄지고 싶어도 미뤄질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올해 10월부터 거의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분양 사업체 같은 것들이 예상과 다르게 계속 미뤄지고 막 이러면서 청약한 분들도 좀 답답해하고 또 영업하는 분들도 당황스러운 뭐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이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소비자 대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한다, 뭐 사전 영업을 한다, 이럴 때는 그래도 토지 확보가 거의 돼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팔으려고 하면은 사실 토지 확보만 돼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공사비도 들고 금융비용도 들고 예비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사실 토지 확보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거를 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뭔가 시공사 이슈나 PF 이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요게 안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브라이튼 여의도도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진 거죠. 그래서 뭐 공사비가 없어서 건물을 이제 착공을 못해, 본 PF 전환이 안 돼, 뭐 이런 이슈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라이튼 여의도의 분양 오픈 소식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홍보관 오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전 영업 스타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브라이튼 여의도 홍보관 오픈의 의미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지금 임대후 분양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실수요자들 위주로 돌아가고 사업 주체도 바로 이제 계약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소식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론이 길었네요. 일단 이 브라이튼 여의도가 어떤 단지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의도동 3.1번지에 들어오는 대지 면적 5,382평짜리 땅에 지하 6층부터 지상 최고 49층까지 총 4개 동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2개 동이 공동주택 아파트고요. 1개 동이 오피스텔, 1개 동이 이제 오피스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2개 동에 454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요게 올해 10월에서 12월에 입주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착공 시점에 분양을 하려다가 그 당시에 분양가 규제가 너무 심해서 이제 후분양으로 일단 미뤘는데, 또 지금 이제 거의 다 지어질 때쯤 됐는데도 분양가 규제가 아직도 심해. 그래서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 같은 형태로 임대 후분양으로 분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여의도동 31번지의 위치가 파크원이라고 하는
그 여의도에 또 상징적인 건물이 있죠. 더현대라고 하는 백화점이 들어가 있고 거기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 그냥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인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현대 실세권으로 되게 인프라가 좋다. 뭐 IFC 몰도 걸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 브라이튼 여의도의 강변 쪽으로는 물론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다 낮은 형태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강뷰를 뻥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들이 어필이 돼서 실제로 이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바로 이제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임대 후 분양 시스템으로 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또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고 나인원이나 뭐 더일 이런 데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분양을 언제 하는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이게 최근까지도 약간 좀 변동사항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냥 최종적으로 지금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4월 21일 금요일 날 이 홍보관이 삼성중앙역 쪽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삼성중앙역 쪽에 원래 이 브라이튼 여의도의 시행사인 신영에서 운영하는 그 홍보관이 있었고 몇 년 전부터 이제 거기서 브라이튼 한남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 홍보관이 이제 그 자리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21일 금요일 오픈과 동시에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방식으로 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 사전 예약제로 홍보관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 이게 그래서 뭔가 좀 다르다고 한 게 이런 내용이구나. 보통은 요즘은 홍보관 오픈한다 그러면 이제 사전 관람을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요새 보기 드물게 딱 오픈하면서 그냥 바로 이제 그날부터 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바로 추이가 그냥 주목이 되는 거죠. 바로. 그리고 이 브라이튼 여의도의 평형 구성이 35평형 42평형, 47평형, 55평형 이렇게 있는데 35평형이 91세대, 42평형이 91세대, 47평형이 181세대, 55평형이 91세대 이렇게 해서 총 454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평형은 47평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로열은 이게 면적도 면적이지만 배치 때문에도 55평형이 좀 가장 로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행하는 임대후 분양 방식의 아파트들은 다 그렇지만 이제 확정 분양가를 받은 형태로 이제 임대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는 이런 형태로 당연히 진행이 되게 되고요. 요게 이제 한남더일 케이스 이후로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남더일 케이스가 뭐냐면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분양받게 될 그 미래의 분양가에 대해서 미리 안정해 놓았다 보니까 그 분양 전환하는 당시에 임차인과 시행사의 생각이 너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대 계약을 하는 시점에 미리 미래의 분양가를 확정을 지어 놓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요 가격이면 내가 분양 전환하게 될 시점에 메리트가 있겠다라든지 뭐 너무 비싸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면 요 가격이면 그냥 임대로 사자 나가야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청 분들도 지금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그냥 계약을 하냐 마냐 이 두 가지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도 이게 대형 디벨로퍼인 만큼 좀 구조적으로 디테일하게 짜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관 오픈 직후부터 바로 좀 추이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좀 인기가 많고 어떤 형태로 계약이 많이 치러지게 될지 지금 여기 브라이튼 여의도의 임대 가격이나 그 확정 분양가가 웬만한 고급주택에 전혀 뒤지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여의도에 있는 뭐 다른 아파트들이나 뭐 마포 같은 데 있는 아파트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대중적인 상품은 사실 좀 아니라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라이튼 여의도의 입지나 아니면은 여의도의 이런 엄청나게 오랜만에 신축이 들어오는 그 인근에서 랜드마크 좀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초반에 수요층 트래픽이 많고 또 계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브라이튼 여의도의 지금 상황이 원래는 이렇게 초반부터 고급 주택으로서 이거를 만들려는 계획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근데 최근에 고급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장재 같은 것들을 좀 고급 자재로 전면 변경하고
건물 하층부에 있는 그런 상업시설 같은 데도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주체 측에서는 어쨌든 그런 고급주택 수요층들의 니즈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기획은 사실 고급 주택이라기보다 여의도에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 454세대인데 주차자 수가 757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히 1.66대입니다. 정확히 1.66대인데 물론 이게 일반 아파트들 대비해서 적은 주차자 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아예 지금 거의 고급주택 같은 컨셉으로 좀 지향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급주택화를 하면서 수요층도 고급주택 수요층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런 거는 사실 건물을 짓는 중간에 뭐 갑자기 바꿀 수 있고 요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사실 우리가 지금 좀 알고 있는 그런 핫한 고급 주택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되고, 또 대형 면적 같은 경우에 더 그렇고 이런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처음부터 고급주택으로 기획한 상품이 아니라는 게 좀 이렇게 드러나는 느낌인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홍보관 오픈 시점에 수요층 트래픽이 몰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부나 이런 것들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뭐 외관이나 입지나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고급주택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임대 가격이나 분양가를 측정할 만큼 고급화가 잘 돼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좀 하드웨어적인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 최근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주택 시장에서 천장고 높고 개방감이 있고 막 이런 거를 중요시하고 브라이튼 여의도처럼 이런 고층 좀 뷰특화된 아파트들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천장고가 2.6m입니다. 2.6m. 이게 물론 일반 아파트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런 거가 여러분들이 자주 봤을 법한 그 천장고가 한 2.6m예요. 그러니까 저층부가 3.3m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대비해서는 좀 낮은 거죠. 일반 아파트 대비는 높지만 최근에 핫한 고급 주택들 대비는 좀 낮다. 그러니까 나인원 한남 75평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나인원 한남은 그런 뷰특화된 아파트가 아닌데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고급 주택 수요층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추이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여의도가 이제 21일 날 삼성 중앙역에 홍보관을 오픈하면서 이제 바로 계약을 쓰는데 어떤 게 관전 포인트인지, 첫 번째는 요겁니다. 이게 여의도라고 하는 신축 아파트의 니즈는 많은데 없는 곳이라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 왜냐면 고소득자랑 자산가가 많으니까 그런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없었어. 여의도 자이 이후에 15년 만에 신축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뭐 더현대나 이런 것들, IFC 이런 데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실세권이야. 그래서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 왜냐면 지금의 여의도에 있는 자산가나 고소득자 이런 분들이 여의도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반포나 첼레투스나 마포나 막 이런 데 거주하기 때문에, 아니면 용산 막 이런 데 거주하기 때문에 더현대를 실세권으로 갈 수 있는 케이스는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뷰 아파트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좀 트래픽이 몰리고 수요층들이 관심을 갖는데, 두 번째는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라고 하는 아파트가 사실 처음부터 이런 아예 고급주택 수요층 대상의 주택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면 주차 대수가 1.66대라든지 천장고가 2.6m라든지 그리고 펜트 세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사실은 딱히 없었는데 사업주체 측에서 이 하층부에 있는 상업시설을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로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커뮤니티의 부재를 지금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획된 거에서 전면 변경해가지고 완전히 고급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고급화했나, 커뮤니티는 어떻게 꾸몄나 이런 것 보러 거의 홍보관에 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요층들이. 그래서 초반에 21일부터 이제 수요층들이 많이 와가지고 보고 이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 형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 본다고 하면은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일 같은 그런 임대 후 분양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데, 한남 더일 같은 경우에는 확정 분양가가 없는 상태로 이제 분양을 했다가 그런 임차인과 그 시행사와의 약간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이후에 했던 나인원 한남 같은 곳들부터는 확정 분양가라는 거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튼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확정 분양가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임대 계약을 맺는 나인원 한남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인원 한남은 그냥 4년
전후에 분양 전환하는 요 단일 옵션 체제로 임대후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여기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 나눴다. 분양 전환 시점이라든지 또 그거에 따른 확정 분양가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또 호실 배치에 따라서도 그런 임대 가격이나 임대 방식 같은 것들, 전세라든지 뭐 반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월세와 보증금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호실별로 뭔가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층 입장에서는 좀 고민의 폭이 많아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라는 것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뷰티카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특정 호실에 특정 라인 같은 데에 수요가 몰리고 이럴 확률이 또 많기도 하고 임대후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아예 투자 목적이 전혀 없고 나는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자산가 뭐 이런 분들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요가 뭔가 특정 라인으로 몰리고 나머지가 다 계약이 안 돼 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짜놨겠죠. 이렇게 분산될 수 있게. 당연히 또 여기 대형 디벨로퍼 신형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요층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고 그걸 의도한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재미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요 정도까지가 브라이튼 여의도 4월 20일 금요일부터 삼성 중앙역에 홍보관 오픈한다 드디어 라는 소식을, 첫 번째 소식 들려드려 봤고요. 내용이 또 길어졌는데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62평 62억 매매 실거래 소식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소식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거래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려본다고 하면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두 개의 동 그리고 크게 세 가지 평형으로 나뉜다고 제가 좀 자주 말씀을 드렸죠. A동이랑 B동이 있고, 그 중에서 B동이 이제 한강변 쪽에 있는, 강변 쪽에 있는 이제 동이다. 그리고 평형으로는 37평형, 62평형, 77평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62평형에서 62억 매매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평당 1억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거래된 거는 A동 27층 62평형에서 거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최근에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관련된 이 박태양 TV 영상 내용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작년 11월부터 이번 이제 3월까지 입주 2년차 그 시장이 흘러왔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래된 게 3월 26일 날 거래가 되게 되면서, 제가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 매매 거래가 제로였다라고 했는데 3월 막바지에 거래가 하나 되면서 굉장히 귀한 매매 거래가 하나 나온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 주택 시장의 특성상 상승기 하락기랑 별개로 시장 자체가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층들의 니즈도 뭔가 명확하고, 이게 투자 목적보다는 그 내가 원하는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들이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매수 수요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매물이 없거나 이러면은 또 거래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이 실거래가만으로는 그 단지의 매매 가격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매매 거래 자체가 워낙 없기도 하고 시장이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62평들의 이제 지금까지 매매 거래를 사실 다 통틀어도 몇 건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거래된 것까지 합쳐도 총 매매 거래가 4개인데, 그럼 이 가격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냐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입주 시점에 43층, 34층 이런 데들이 이제 56억, 53억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좀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작년 2022년에 또 귀한 매매 거래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이 있었는데 6층이 62억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된 A동 27층 62억 매매 거래를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은, 금액이 직전 매매 가격 대비 똑같은 거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치가 조금 빠른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 좀 빠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라인별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작년에 거래된 62평도 62억이었고 둘 다 A동이기 때문에, 근데 A동은 이 1호 라인과 2호 라인의 차이가 B동만큼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B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부영 호텔 이슈를 워낙 크게 받는 단지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B동 1호 라인이 정말 좋아요. 막혀있는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방감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앞에 부영 호텔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변화의 폭이 큰 라인이 이제 B동 1호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B동 2호 라인은 또 부영 부지에 영향이 없는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편차가 가장 크고요. 근데 A동은 사실 1호 라인도 D타워를 정면으로 보고 있고 2호 라인도 이제 갤러리아 포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B동만큼 크진 않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거래된 A동 6층이 62억이었고 요번에 거래된 A동 62평형이 27층이기 때문에 사실 층이 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굳건한 건 맞지만 요번 거래 사례가 약간 빠졌다고 볼 수 있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잘 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로서프레스트 입주 2년차 시장이 이제 끝나갈 때 즈음 완전 막바지에 매매 거래 62평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다. 또 이게 제가 방심한 사이에 이게 거래가 매매 거래가 됐다. 이게 시장에서 부르는 호가도 그렇고 사실 그 매수 수요층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금액도 그렇고 이게 라인별로 좀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62평형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정반대 방향으로 이게 두 개의 라인이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자주 주장하는 내용 중에 아크로서프레스트가 물론 뷰 특화된 아파트고 그 라인에 따라 뷰가 많이 달라지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좋다고. 그러니까 A동 특정 라인 뭐 이런 데도 막상 가면은 앞에 물론 건물이 있지만 그게 그런 개방감 같은 것들은 같이 좀 살아있고 예쁜 거는 또 같이 예쁘다. 그러니까 이 아크로서프레스트 같은 아파트를 보통 대중적으로 우아하는 포인트는 뻥 뚫린 뷰나 뭐 이런 것들이지만 실제로 거주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이런 거에는 사실 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완성도가 높은 고급주택이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사실 그 지난번에 아크로서프레스트 내부에서 찍은 영상에서도 그렇고 특정 라인에 뭐 이런 특정 층수 뭐 이런 데를 엄청 좋아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 호가나 이런 것들이. 근데 오히려 뭔가 이제 부영 호텔 같은 것들이 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으로 좀 수렴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뻥뷰 하나만이 장점인 아파트였으면은 뷰가 제일 좋은 데만 이렇게 계속 가고 아닌 데는 막 안 팔리고 이럴 텐데 또 지금의 이번 케이스만 봐도 이게 가장 선호하는 라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도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매매 거래가 되고 결론적으로 매수자분도 이제 잘 산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 아크로서프레스트 입주 2년차 시장 막바지에 나온 이 62평형 62억 매매 거래 소식이 지금 이 막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수요층들로 하여금 좀 많은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아크로서프레스트 A동 62평 62억 거래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시그널 레지던스 70평에서 또 매매 거래가 또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번 3월 24일 날 시그널 레지던스 공급 70평에서 63억 5천만 원 거래가 나왔습니다. 45층이. 그리고 이 실거래 가격을 확인한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 같은 평형에 70평형에서 작년 이맘때쯤에 54억 거래가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건 44층이고 올해 있는 거는 45층이거든요. 이번에 거래된 거는. 그리고 이걸 보고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아니 뭐야 시그널 레지던스 뭐 폭망한다고 뭐 하던 사람들은 뭐가 폭망했다는 거야. 1년 만에 10억이 올랐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폭망을 외치던 그런 시그널 레지던스 폭망했다고 하는 분들도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작년에 거래됐던 54억 거래와 이번에 거래된 63억 5천 거래에 대한 비교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작년 거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거래된 거는 이게 서향 세대 인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남향도 물론 석촌호수 보이고 이렇게 좋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그널 레지던스를 좀 대표하는 라인은 한강뷰가 보이는 이런 라인이기도 하고 한강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 한강뷰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이 서향 세대가 조금 더 비싼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강도 보이고 뭐 강남도 보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1년 만에 지금 9억 5천이 같은 면적에서 오른 건 맞지만 애초에 가치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런 10억 가까운 정도의 시세 차익은 아닌 느낌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도대체 폭망했다는 사람은 뭐고 지금 10억
70억 가까이 오른 건 뭐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본다고 하면은 최근 영상 같은 데서 좀 말씀 들었었죠.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작년 상반기가 시그니엘 레지던스 사상 최대 호황기였고 작년 하반기가 그 최대 호황기의 정점인 상태에서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그니엘 레지던스 시장이 좀 멈춘 느낌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고 요게 이제 큰 흐름입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작년 2월에 완판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역대 사상 최대 호황기를 맞았어요. 근데 그 시점에 거래된 게 54억이고 그때 당시에 지금 이번에 거래된 63억 5천짜리 이 세대는 그럼 얼마 정도였냐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70억 중반 정도의 사려는 매수 수요가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그거 대비 작년 하반기부터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약간 거래도 주춤하고 매수 수요도 좀 뭔가 줄어들면서 작년 정점 가격 대비는 좀 못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망을 외치던 일부 유튜버나 이제 그런 분들이 했던 얘기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정점 대비 약간 내려온 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에 거래된 것도 물론 이런 것들이 정점에서 실거래가가 찍히고 또 내려와서 찍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이터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70 몇 억에 살게요 그랬는데 안 팔아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미니멈 70 몇 억을 줘야지 살 수 있는 매물이 되고 막 이런 형태가 되니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시그니엘 레지던스 공급 70평 전용 한 46평 정도 됩니다. 전용 평당 한 1억 3,500 정도 돼요. 63억 5천 매매 가격이면은 요 거래를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같은 면적에 54억 대비해서 오른 건 맞는데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오른 느낌은 아니고 근데 오른 건 맞다. 근데 그럼 빠졌다는 건 뭐냐? 물론 정점 가격이 실거래 가격에 찍혀있진 않았지만 충분히 70억 이상도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라인이나 세대라고 볼 수 있었다. 작년 하반기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주춤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큰 흐름을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작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호황기를 맞았다가 하반기에 조금 주춤하니까 아 시그니엘 레지던스 거봐 뭐 안 될 줄 알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 있고 막 그럴 정도로 그 명성에 좀 금이 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근데 결국에 올해 들어서 시그니엘 레지던스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매매 거래도 되고 올해만 해도 2건이 있었고 또 요즘 월세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정점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져서 매매 거래도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폭망은 사실 좀 근거 없는 얘기가 맞았다. 그 전에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대해서 뭔가 시기 질투가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거는 대지 지분도 없고 오피스텔인데 저렇게 오르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볼 때 아, 역시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최근에 다시 좀 활성화가 되고 사실 이번에 이 62억에 매수한 분도 좀 잘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 월세가 다시 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그 매매 가격의 좀 근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상징적인 건물이고 뭐 한강뷰가 보이고 이런 거는 좀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본질은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떡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일단 그런 고액 월세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많은 회사들이나 뭐 영앤리치 이런 사람들이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월세 수요층을 두텁게 해주면서 그거에 입각한 그런 매매 가격들이 또 거래가 돼주고 이러면서 단기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월세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시그니엘 레지던스 매매도 지금 뭔가 좀 후행해서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전에 대지분 적은 거나 오피스텔인 것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던 분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또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앞으로도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 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을 큰 흐름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런 엄청나게 비싼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것들의 가격도 사실 대지분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도 뭔가 그 세대에서 나오는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월세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거래된 시그니엘 레지던스 70평형 63억 5천 거래가 지금 시그니엘 시장에 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다.
최근까지 1월, 2월, 3월 동안 월세 시장이 먼저 좀 살아나게 되면서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면서 매매 수요가 다시 활성화되는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시그널 레지던스 매매 거래를 조금 더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 가격 대비 낮은 매물들이 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월세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래도 아직 저렇게 월세도 활성화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월세 가격 오르는 속도가 주춤한 것 같은데 아직 고점 대비 별로 내려오지도 않은 걸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월세가 잘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그 매매 가격이어도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월세가 잘 돌아가고 이런 게 보이니까 그 시그널 레지던스의 장점 같은 것들은 좀 직간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고급 오피스 계열의 상품이 건물 관리나 임차인 관리가 꼬마 빌딩 같은 거 대비해서 또 장점이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되면서 아직 좀 정점 대비 낮은 가격에 있는 그런 매물들이 좀 소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그널 레지던스에서 좀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90평, 100평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것들에서 좀 주요한 거래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들 좀 째려보고 가격이 내려오는 거를 이제 주시하고 있는 그런 그 평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월에 거래된 그 100평 95억도 이제 제가 잘 산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사실 이제 100억 언더의 시그널 레지던스 100평 거래를 이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 이 강남의 사실 고급 오피스텔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월세 시장이 먼저 좀 나아지고 활성화되는 게 보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뭐 수익률 계산도 하고 이런 식의 투자자들이 사실 그 보유를 하는 거라, 물론 이제 내가 거주도 하고 보유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시그널을 포함한 이런 전반적인 고급 오피스텔은 사실 임차 수요층과 그 임대인층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전세도 좀 잘 없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랑 좀 다른 거죠. 수익률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임대가 잘 돌아가는, 월세 수요가 좀 많은 그런 단지들이 좀 개별 단지 위주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급 오피스텔 계열의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월세 베이스로 돌아가고, 매수자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매매 가격도 월세 수익률에 좀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시그널 레지던스도 제가 오늘 좀 길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좀 오래 전부터 사실 했던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개별 단지의 상품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시그널 레지던스 폭망을 외치던 그런 뭐 소수의 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폭망하지 않고 또 매매 거래도 잘 되고 월세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전반적으로 싸잡아서 이제 폭망을 외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과 다르게 시장은 개별 단지별로 이렇게 다른 추이를 보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고, 하이엔드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요즘은 점점 더 좀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시장 추이도 좀 다르게 가고 이런 상황들이라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앞으로도 이제 주간 박태양에서 제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얘기가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요쯤에서 마무리를 해보고, 또 다음 주 주간 박태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뭐 소식이나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